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백제 땅에서 출토된 귀고리를 비롯해 삼한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명품 귀고리가 총 출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흔적 역사,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대시대부터 착용해온 명품 귀고리에 대해 알아보고요. 무령왕과 왕비의 귀고리 금순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전시회는 좀 특이한 거 아닌가요? 귀고리 전시회요? 그렇습니다. 백제 영역에서 출토된 백제상 귀고리 142건 216점과 함께 조선시대 귀고리까지 해서 국보 8점, 보물 26점을 포함해서 모두 1021점의 귀고리가 나오는데요. 한반도에서 나온 최고의 명품 귀고리가 총 출동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명품 전시회 같은 거, 그렇습니다. 귀고리 전시회 같은 거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특별히 좀 제목이 좀 특이해요. 백제 귀액고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옛날에 귀고리를 귀액고리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귀액고리가 바로 귀고리의 옛말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 기억으로는 뭐 얼마 전까지도 귀거리가 아니라 귀고리를 이제 표준어로 써서 저도 기사 쓸 때는 늘 귀고리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에는 귀고리하고 귀거리 모두가 표준어라고 하는데요. 두 용어에는 사실 좀 미묘한 차이가 좀 있죠. 고리, 거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 귀고리는 귓불을 뚫고 다는 장신구의 의미가 좀 크고요. 그것이 더 오랜 시간 사용했다 그러고요. 예전부터 귀고리는 둥근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귓불에 구멍을 뚫고 안정적으로 고정을 시키려면 고리 모양이 이렇게 거의 동그랗게 이렇게 해야 가장 알맞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까지도 귀고리가 표준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귀를 뚫고 다는 귀고리의 역사가 귀거리의 역사보다 좀 뿌리 깊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귀거리는 귀에 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건가요? 예, 뭐 그렇게 이제 그 용어상으로는 그렇건데 사실은 표준화가 됐죠. 귀고리나 귀거리 이렇게 보면 귀를 뚫거나 장식하는 모든 장신구를 이렇게 통칭하는 의미로 똑같이 표준어를 쓴다라고 하는데 그 예전에는 귀를 뚫고 고리를 꿰어서 다는 귀고리가 보편적이었다가 조선조 선조임금 때 귀를 뚫는 풍습을 언금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귀고리가 원래 원 형태에 가깝게 사용됐었는데 조선시대에 귀를 못 뚫게 하니까 거리 형태로 귀거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름이 두 가지가 생겼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572년 실록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선조임금이 뭐 개탄을 하죠. 양반 상인과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귀를 뚫고 귀고리를 다는 풍습 이거는 이제 개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체와 발부는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건데 훼손시키지 않는 게 효도의 시초다. 그런데 요즘 양반이나 평민 남녀 할 것 없이 귀를 뚫고 귀고리를 달아서 중국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다. 그래서 사원부가 나서서 엄벌에 처하라 라는 명을 내렸는데 선조는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부끄러운 오랑캐 풍습이다라고 개탄을 하면서 중국에는 없는 풍습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끄러운 오랑캐라고 하면 당시 여진족을 얘기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아무리 성리학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귀고리를 계속 해왔을 텐데 그러게요. 굳이 이렇게까지 금지할 필요가 있을까도 싶거든요. 예, 선조임금의 그 말이 팩트는 아니에요. 예전에 그 이전에 중종실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산군의 서자 중에 9살 때 그 사약을 받고 죽은 양평균 이인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어린 분인데 죽었죠. 근데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말하면서 귀에 귀고리를 꿰는 구멍이 있다라고 이제 인상착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후기에 이제 조선 후기에 이유원의 이마필기라는 책을 보면 귀고리조라고 있어서 귀고리를 설명을 했는데 선조의 비만기 내용, 그러니까 그 뭐 특별 담화문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중국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귀를 뚫고 귀고리를 다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이제 고쳐서 설명을 하거든요. 사실은 중국과 한국의 선사시대 유물을 봐도 뭐
삼국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귀고리가 엄청나게 발굴이 되거든요. 예. 뭐 무려 한 4,500년 전 그 유물도 나오게 그러는데요. 삼국시대 귀고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귀고리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예. 막 치렁치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그렇습니다. 거리 형태로 만들기는 좀 어려운 형태인데 예. 그럼 선조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선조로서는 남자들까지 귀를 뚫는 풍습 이거를 좀 남자. 네. 좀 기분 나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철퇴를 내린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선조 이후에는 뭔가 귀를 뚫는 풍습이 거의 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귀고리를 이 귀 바퀴에 이렇게 거는 거리 모양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귓바퀴 거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귀고리가 명실상부한 귀거리로 바뀌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에 출품된 특별전에 보면 귓바퀴 이렇게 둥그렇게 거는 크게 거는 귀걸이도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네요. 네,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네.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 귀고리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학예사의 설명을 보면 들으면은 백제 귀걸이는 뭔가 좀 단아한 게 기본이고, 물론 이제 문영왕과 왕비의 귀걸이는 좀 뭔가 세련되고 조화로운 측면도 네네. 있고요. 고구려 귀걸이 같은 경우는 선이 좀 굵고 강건하고 그 이제 특유의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의 특성을 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라 귀걸이는 뭔가 정교하고 화려함의 극치를 보인다. 그리고 가야 귀걸이는 백제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간결하지만 뭔가 하여튼 가야 특유의 어떤 여러 줄을 장식하는 연결고리 이런 것들 독특한 끝장식을 달았다라고 하고요. 제 눈에 보면은 뭔가 신라와 백제 귀걸이에 도드라진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점요? 그러니까 신라의 주로 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성 무덤에 출토되는 귀걸이 중에 굵은 고리 귀걸이라고 있습니다. 고리가 굉장히 굵거든요. 그래서 국보로 지정된 되게 유명한 보문동 귀걸이 같은 거는 신라를 대표하는 귀걸이인데, 백제에서는 이런 굵은 고리가 안 보여요. 없고 남녀를 막론하고 가는 고리로 해서 되게 가는 걸로 해서 가는 고리 디자인을 선호했다.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귀걸이 두께가 되게 두꺼운 형태, 금으로 만들었는데 두꺼운 형태를 말씀하시는 두꺼운 거죠? 형태를 만들고 고리 자체가 굉장히 두껍죠. 두꺼우고 크고. 그렇습니다. 근데 백제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얇아요. 굉장히 작아. 이거 얇고 가는 귀걸이죠. 근데 정반대로 공통점은 없습니까? 그 백제 귀걸이를 보면 고구려의 특징이 뭐냐면 일체형 구조라고 하는데, 고리 아래 연결 장식, 중간 장식, 가장 밑부분에 보면 드리개 장식이라서 이게 달랑달랑거리는 장식들이 있는데 땜질로 하나를 이렇게 일체형으로 이렇게 떼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장식을 원통형으로 이렇게 만든 거라든가 끝에 구분옥을 고곡을 달았다, 이런 것들은 또 뭔가 신라 귀걸이하고 닮았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6, 7세기인데 6, 7세기는 삼국이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전쟁도 많았고 반목도 심했던 것인데 그 패션의 어떤 그런 교류 이런 거는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위한 그런 미적 감각에 대한 교류는 전쟁 중이나 반목 중에도 뭔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특별전의 백미는 무령왕 부부가 직접 매당 명품 귀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왕과 왕비 귀걸이니까 뭐 그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뭔가 조선조 선조 임금이 봤으면 아니 한나라의 임금이 다스린 임금이 무슨 저렇게 귀걸이를 달았을까, 남자도 망측스럽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그때는 뭐 조선시대는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달랐을 거고, 이 문양왕과 왕비 합작묘 뭐 되게 유명하죠. 1971년에 그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배수로 공사 도중에 이제 우연히 발견이 됐고, 그 두 분은 526년과 529년에 이 4년 525년과 529년이죠. 4년 간격으로 묻혔거든요. 두 분이. 그리고 이 두 분의 곁에는 그분들이 생전에 착용한 금제 장신구, 그러니까 그 착장한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죠. 예전에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유물을 하룻밤 사이에 수습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흑역사라고 하는데요. 몰려드는 기자들 때문에 그 인파를 감당하지 못하고 삽으로 썰어 담아가지고 살자루에 썰어 담았다, 뭐 이런 흑역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수습을 했는데 그런 것들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유물들을 나중에 수십 년 뒤에도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는데, 그중에 모령왕 부부의 곁에서 출토된 그 장신구 가운데 29건 64점을 대상으로 해서 비파괴 분석을 했어요. 잘라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분석을 했는데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어냈다. 바로
상당수 금제 장신구의 금 순도가 거의 99.9%에 근접한다. 그 24K더라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요즘에 골드바 막 자랑하는 거 보니까 네. 99.9999 네 자리 얘기하더라고요. 소점. 퍼텐 뭐 그렇게. 예, 근데 그 두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예, 당시 그렇죠. 기술로는 정말 대단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를 좀 알아보면 무령왕의 머리맡에서 확인된 금제 관장식, 머리에 매달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분석해 보니까 금 함유량이 98%에서 99.07%, 그러니까 23.5에서 23.8K라고 이제 측정이 됐고요. 무령왕이 착용한 귀걸이를 보면 몸체 이렇게 그 두 줄 들이개를 한 귀걸이인데 98에서 99.84, 그러니까 완전히 24K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무령 왕비, 그러니까 여자분의 왕비의 어떤 금제 관장식을 보니까 이 금판의 금 함유량을 보면 99.1에서 99.22%예요. 그러니까 23.8K, 뭐 24K라고 봐도 되고요. 남편과 비슷한데 왕비 귀걸이는 두 쌍이 발견됐는데 네. 그중에 한 쌍은 99.8%까지 가고 다른 한 쌍은 99.83%, 그러니까 24K다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죠. 되게 소점 자릿수를 저희가 얘기하는 게 좀 겸연쩍을 만큼 예. 순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예, 좀 다른 그 장신구들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목걸이 있잖아요. 왕비가 걸고 있던 목걸이 두 점도 보면 예. 98에서 99.1%, 그걸 뭐 캐럿으로 하면 23.5에서 23.8K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왕비의 머리 오른쪽하고 가슴 부위에서 출토된 그 고곡을 씌운 금 모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거거든요. 그런 각종 금제 모자를 쓴 그런 금 함유량을 보면 99.87%, 그러니까 뭐 24K죠. 그런 예. 것들이 상당수였는데요. 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분석 결과를 보면 왕과 왕비가 직접 착장한 거, 직접 끼거나 쓰거나 뭐 이랬던 것, 그런 관장식하고 그 관장식을 꾸미려고 사용한 부품, 그다음에 금 귀걸이하고 금 목걸이, 이런 것들은 24K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금순도가 완벽하게 99.9를 지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왕의 머리 뒷부분에 이렇게 좀 그 장식했던 부분, 네네. 이런 것들은 90%에서 96% 정도 약간 좀 낮은 것으로 이제 제작이 됐죠. 그렇게 그러니까 또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네요. 착용 여부에 따라서 착용을 한 거는 내 몸에 단 거는 99.99를 지향을 했고, 그게 아니라 조금 떨어진 거는 이제 그 이렇게 부장품 이런 것들은 90%에서 95%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황금문화 이러면 신라를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라 금제품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 경주 보문동 합장묘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그 무덤인데요. 굴식 돌박 무덤이라고 하는데 6세기 전반이니까 아마도 무령왕릉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축조가 된 그런 예. 건데, 그 굴식 돌박 무덤에서 출토된 국보 순금제 귀걸이 한 쌍, 굉장히 유명한 귀걸이가 있어요. 한 예. 쌍이. 그 금 함유량은 92.32%에서 97.76% 정도 됩니다. 그 차이가 있네요. 조금 낮죠. 그래서 예. 이 합장묘가, 그러니까 묘가 두 개일 거 아니에요. 예. 거기 중에 하나는 굴식 돌박 무덤이고 하나는 돌모지 덧날 무덤인데, 돌모지 덧날 무덤에서 나온 귀걸이는 아까 돌박 무덤에서 나온 귀걸이는 97% 정도까지 되는데 예. 덧날 무덤은 그 귀걸이는 금은 합금이에요 또. 그래서 이 금이 71%에서 은이 28%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장신구, 이런 것들은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금제 장신구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금은 합금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신라의 금관도 예. 금 순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완전히 높지 않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 뭐 높지 않다라는 표현보다는 완전히 높지가 않다라는 건데요. 그 신라의 대표물이잖아요. 금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순금은 아니더라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일정량의 은이 함유가 돼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금관의 세움 장식 있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세움 장식을 보면 그 금관 6점을 분석을 해보니까 금 함유량이 80%에서 89% 정도 됐는데, 교동금관의 경우가 가장 높아도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든 금관인데 그게 한 89% 정도 되고, 예. 그래서 이제 황남대청 북분, 금관청, 천마청, 금룡청, 서봉청 이렇게 순으로 가는데, 서봉청 금관의 경우는 80.3%로 좀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도로 따지면 21.1K에서 19.3K 정도 그 사이였더라라는 거고, 은 함유량은 뭐 11%에서 19% 정도 이렇게 이 무덤마다 달랐다. 무덤에서 나온 금관마다 좀 다른 측면이 있고, 그 둥근 밑동이라 해서 관태,
그 금 함유량도 역시도 차이는 있었지만 81%에서 88%. 그다음에 달걀에서 딸랑딸랑 거리는 그거 네. 흔들거리는 그런 달걀은 뭐 한 79%에서 88%. 뭐 금실은 뭐 한 78%에 86%.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80%에서 89% 네. 정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라는 게 측정이 됐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패션 유행은 서로 교류가 있었는데 만드는 건 각자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신라 금관과 함께 출토된 관장식 뭐 이런 거는 아까 백제 문양왕릉 같은 경우는 거의 99%가 넘었는데 네. 여기를 보면은 신라 거는 한 천마총은 82.9%, 83% 됐고 금관총은 87% 정도 됐고 허리띠와 허리띠 장식은 뭐 한 75에서 85%금 함유량을 보였고 목걸이는 71%에서 98%. 이거는 목걸이 같은 경우는 뭐 문양왕릉 같은 경우는 거의 99.87%까지 네. 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제의 문양왕 부분은 뭔가 24K를 지향을 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신라 왕들은 뭔가 금은 합금 한 10% 정도나 뭐 몇 퍼센트 정도는 그 금은 합금을 허용을 했다. 10%에서 10한 뭐 몇 퍼센트는 그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선호도의 차이입니까? 아니면은 순금으로 만들지 않은 신라 시대 순금으로 만들지 않은 어떤 실용적인 목적이나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이 가능한데요. 네. 이 단순히 금의 함유가 백제께 높다고 해서 문양께 높다고 해서 백제의 재련 정량 기술이 신라를 능가했다. 너무 능가했다라고 뭐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금은 굉장히 부드러운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하죠. 예,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순금만 사용했을 경우는 연성이 강해가지고 굽어지거나 휘어지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경우는 시기가 빠른 교동 근간의 순도가 아까 얘기했던 89% 정도 돼서 가장 높은데 네. 처음에는 이렇게 순금으로 이렇게 근간을 제작을 했다가 그렇게 추구했다가 근간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은을 좀 섞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 순금의 경우는 색깔이 좀 붉어요. 붉은데 예. 이 은을 좀 섞으면 예. 광택이 나거든요. 반짝반짝거리고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라 근간의 경우는 뭔가 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광택을 내기 위해서 뭔가 순금을 고집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가능한 거죠. 오늘 말씀 뭐랄까요? 설득력이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금은 굉장히 약하니까요. 예, 예. 금관을 이렇게 관 장식할 때 위로 세우면은 금방 꺾여버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는요. 네, 그래서 뭐 은을 넣을 수도 있고 광택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우면은 뭐 흔들리고 주저앉고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럴 수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이 맞는지도 모르죠. 아까 그랬던 강하게 한 게. 근데 신라 근간의 경우를 보면 은을 적게 섞었든 많이 섞었든 상관없어요. 굉장히 약해요. 보면 지금도 굉장히 약해서 예. 이 관태도 뭔가 두 개의 모수를 이렇게 살짝 이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움직여도 뭔가 세움 장식이 꺾여서 이렇게 봅니다. 사진을 보면 굉장히 약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거를 그 평상시에 쓰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은을 섞었냐라고 우리가 뭐 100%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제 추측입니다만 금이 좀 모자라서 조금 적게 넣었을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소비량이 급증한 어떤 그런 금을 그만큼 구하기 어려워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관을 비롯한 신라의 황금 유물 사실 5세기 초부터 6세기 초까지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반짝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기사도 나와요. 그래서 신라의 그 눌지 왕이 434년에 백제 비유영한테 그 황금과 야광 구슬을 예물로 보냈다라는 기록도 삼국사기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황금이 좀 뭐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백제에 뭐 줄 수도 있는 거 뭐 그래서 이제 나제 동맹이 뭐 성립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네네.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신라에는 황금 문화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데 황금에 열광할수록 금 소비량이 급증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갈수록 또 금은 부족해지겠죠. 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맨 처음에 만들었던 이른바 교동근간 같은 경우는 89% 정도에 올라갔다가 점차 이게 금이 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간의 금 함유량을 좀 줄여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백제에는 금이 많았던 겁니까 혹시? 뭐 그럴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갱의 강국이라 그래서
원래 백제가 한성 함락과 공주 천도 이후에 쪼그라든 국력을 추스리고 다시 강국이 되었음을 그 한 분이 누구냐면 문영왕이거든요. 문영왕이 갱이 강국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기치를 내세웠는데 그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생전에 최고 장인들이 만든 명품으로 치장했을 거고 그 두 분이 서거하니까 그 유품을 생전에 장착한 그대로 묻어주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혹시 장례용품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데요. 생전에 사용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가 보이는데요. 무령왕 귀걸이 한 쌍 중에 한 점을 보면은 끊어진 부위를 이렇게 금실로 꿰매는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무령왕이 생전에 이 귀걸이를 달고 다니다가 끊어져 가지고 금실로 꿰맸을 것이다. 보수한 흔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생전 착용의 증거가 있는데 무령왕비가 찾던 용문이 은팔찌 국보거든요. 예. 거기 안쪽에 새겨진 명문을 보면 달이라는 장인이 520년에 대부인인 왕비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새겨져 있거든요. 520년이 왕비가 돌아가시기 전 아니에요? 돌아가시 6년 전이죠. 그래서 이 백제 최고의 장인인 다리가 왕비 한 분을 위한 팔찌를 만들었다. 정말 무령 왕비를 위한 한정판 명품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또 하나 이게 주목할 만한 것은 한 쌍씩 이렇게 출토가 된 관장식이라든가를 보면 뭔가 좀 달라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두 명의 장인이 만드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가 추측도 가능합니다. 참.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학자들의 눈에 다 보인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금 제품들을 여러 기술자들이 협업해서 만들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갑을 이렇게 명문도 나와요. 갑을이라는 명문이 나오는데 그 갑이라는 사람이 만들고 급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구나. 한 쌍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증거가 나오죠. 그래서 무령왕과 왕비의 장신구를 제작한 것은 다리와 같은 장인을 책임자로 둔 명품 제조업체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 시간 나면 공주로 그냥 가고 싶은데요. 이번 주말이라도. 예, 그렇습니다. 뭐 오픈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차분차분히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여행 가기 딱 좋은 가을이니까 한번 늦가을에 이렇게 기분도 전환할 겸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가면 왕관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왕관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신라금관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귀걸이 위주로 먼저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